자, 오늘 공부 또 시작해 볼까요? 자, 어제까지 공부했던 거 후다닥 간단하게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거리의 파루소는 이제 뭐 지긋지긋하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도 지긋지긋하죠. 넘어갑시다. 날마다 분개하시고 원장에 옮겨 적게 해주시면 되는데 12월 31일자에 마감 결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돼 있다고 했었죠? 무슨 분개와 무슨 분개? 수정 분개와 마감 분개 그렇게 되었다고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수정 분개인데 왜냐면 마감 분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거거든요. 수정 분개 회계학에서는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찾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몇 개? 5개를 찾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 몇 개? 5개를 찾는 작업이다. 그렇게 두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앞뒤로 사전사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결산찬에 만들어지는 확인 점검 서류를 수정 전 시산표 그렇게 부르고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잘 마무리되어졌는지 확인하도록 만드는 서류를 수정 후 시산표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회사 운영 실적에 대한 성적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성적표 이름이 재무, 제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재무제표 총 몇 개? 5개였었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재무상태표 좋아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닙니다.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가 주석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넘어가서 자산의 종류를 설명했었는데 자산, 내 거가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라고 했었죠.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자, 유동자산 기본적으로 얼마 만에 현금화가 가능?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업종들이 있다고 했었죠. 발렌타인 17년산 술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전복 양식업 뭐 이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 때는 무슨 주기? 정상 영업 주기를 안에만 현금화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을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당좌 자산 중에서 1순위는 당연히 현금이었었죠. 됐네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사드린 물건들을 재고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재고자산 종류 총 몇 개? 우리는 5개만 알면 돼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부동산 분양업체가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 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재고자산에 속하는 완성 건물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내려갑니다. 비유동자산 중에 첫 번째는 투자자산이 되겠는데 역시 토지나 건물을 사들였는데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들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유형자산에서는 그다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고 굳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든지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을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발명권이라든지 특허권, 실용실험권 뭐 이런 종류들인데 시험 문제로는 의외로 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을 잘 물어봅니다. 신제품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상대방 거를 사서 분해 조립도 해보고 뭐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자 논리상 비용이지만 회계상 자산으로 잡는다고 했었죠. 무슨 개조 과목을? 개발비 항목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들을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항목들을 전부 다 회계처리에서 만들어 놓은 항목들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나올 게 어음과 수표가 부도가 났는데 그거 처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사용하는 개조 과목 이름은 부도, 어음과 수표. 자 그렇게 해서 자산의 종류 확인을 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산 중에 1순위 현금에 대한 얘기를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 대용, 증권 이 두 가지 항목을 묶어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통화, 대용, 증권인데요. 총 몇 개? 5개 개정 과목,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두 번째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하도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자기야 수표제도. 세 번째가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라고 했었고요. 네 번째가 만기, 도래, 어음하고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5번째가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길, 도래, 공사채, 이자표라고 하는 거하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부터 먼저 설명할 텐데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알려면 당좌수표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회사가 현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쇼핑하기가 불편하니까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예금을 넣어두면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자, 당좌예금을 들어두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기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인데 당좌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개정 과목들이 그거 관련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첫 번째가 당좌, 개설, 보증금이 되겠는데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데 일부분이 안 빠져요. 저런 종류들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 이름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돈을 못 빼는지 주석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종류들이 뭐가 있냐면 법원에다가 맡기고 있는 공탁금이라든지 경매에 들어갈 때 입찰 보증금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들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고 두 번째가 당좌 차월 되시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약정을 맺어주는 경우를 얘기해요. 문제는 당좌처리란 이름은 있지만 개정 과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었죠? 이제는 무슨 개정 과목을 사용하냐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 기재해달라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세 번째, 당좌수표는 손글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표가 만들어진 시점에 이게 부도 상태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당좌수표를 빨리빨리 회수해야 이게 부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제도? 지급기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급기일 제도 며칠? 10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당좌수표를 들고 오면 순식간에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럼 넘어가면 여윳돈이 있으면 주고 여윳돈이 없으면 안 준다고 했었죠? 자, 그랬더니 이 지급기일 제도를 악용을 해서 껍데기는 당좌수표인데 마치 약소금처럼 쓰는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죠? 선일자 수표제도. 선일자 수표는 다들 어음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회계에서는 됐네. 자, 그 다음에 하도 부도가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뭐예요? 자기야 수표 제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도 부도를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형을 살게 된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서 당좌 예금 및 그거와 관련된 개정 과목들을 설명을 했는데, 타인 발행 당좌수표, 남이 당좌수표를 만들어서 나한테 건네주는 걸 얘기합니다. 현금의 증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해하고 반대되는 애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습니다. 뭘?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현금의 감소가 아니라 나한테 받아든 쪽에서는 현금의 증가로 잡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거래처에서 돈을 빼갈 거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 회사 쪽에서 자, 뭐의 감소? 그렇죠. 당좌 예금의 감소로 회계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잘 나온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앞 수표. 우리 회사가 손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손님이 자기 앞 수표를 내미네요. 뭐의 증가로 잡는다? 현금의 증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하고 반대되는 케이스가 우리 회사가 은행에 의뢰를 해서 자기 앞 수표를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의 감소로 잡는다? 현금의 감소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자격수표는 굳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자격수를 받은 경우만 물어보지 발행한 경우는 잘 안 물어봅니다. 됐고,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 은행 온라인 제도가 닿지 않는 아주 먼 거리까지 돈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송금한 증서, 우체국에서 발행되는 우편한 증서를 송금한 증서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딱히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고, 만기도래어음. 자, 어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간 어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속어음은 발행 시점에는 돈이 없는데 만기일 때가 되면은 돈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람출급성이라고 하는 자, 어음이나 수표나 현금이 가지는 성격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란 개조법은 철회된다라고 그때 그림 그려 설명을 드렸고, 일람 출급성 어음. 자, 껍데기 얘기는 뭔데? 이 약속어음인데 이 약속어음을 뭐처럼 사용? 당좌 수표처럼 사용하는 제도가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고 했어요. 이하고 반대로 내가 방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뭐 선일자 수표 되시겠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이 약속어음처럼 사용하는 거라서 받으러옴 개정과목으로 처리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약속어음처럼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수표를 사용하였다,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딴 소리 나오면 무슨 개정과목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수표라고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당좌 수표라고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기야 수표일 때는 자기야 수표라는 단어가 분명히 별도로 따로 주어집니다. 됐고, 자, 기일돌의 공사채 이자표, 공채 사채인데 미국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자표, 이자 쿠폰, 종이 쪼가리를 얘기하는데, 미국은 채권 밑에 저렇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종이 꼬다리가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스탬프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방식으로 객관식 문제 형태로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주류총회가 끝나면서 현금 배당이 결정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서로 받아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난리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에 가 있으시라, 한 달 안에 돈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미국은 배당금 통지표라고 하는 종이표를 유가증권을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주들 통장에 실시간으로 돈을 계좌이체 시켜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러면 현금이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죠.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유가증권이라 영수증이다, 영수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품비 내지는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당좌예금, 당좌차월과 당좌예금 잔액은 한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했었었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총액주의예요. 자산과 부채는 서로 퉁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됐네.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강동원을 납품하네, 최시원을 납품하네, 얼마 안 걸렸어요. 2만 4천이 걸렸었죠? 자,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얘기 또 잠깐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기 투자 자산. 총 5개 당좌 자산에 속하는 개적 과목들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금융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대여금 되겠습니다. 본업이의 사이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가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 해서 이렇게 총 5가지 당좌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매도 가능 증권을 알아야 돼요.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을 알려면 만기 보유 증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 자산 계열이 아니라 투자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상황인 즉슨 이렇게 된 건데 2004년도 이전에는 주식과 채권을 사면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당시 때 당좌자산 계열에 속하는 개정 과목인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었고요. 뭔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투자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IMF 쪽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주식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는 거고 채권은 이자 받아 먹을 목적으로 사는 건데 이걸 섞어 놓으면 어떡하냐 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탁에 의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유 비율과 소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 기재가 되게 됐다고 했는데 주식을 샀습니다.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 즉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거나 단기 소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뭐라고 적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잡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샀습니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샀다. 그러면 기타 소유 목적이다 라고 회계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원자재 안정적 확보라든지 아니면 관련 회사의 기술이 탐나서 산다든지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최시원을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령 메디앙스라는 회사 주식을 열심히 사모으고 있으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사모으고 있는 거죠. 시세차익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에 배당을 받을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됐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유 목적으로 사모은 건 좋은데 몇 퍼센트를 초과? 20%를 초과 넘어가거나 또는 소유 비율은 적은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 그때는 특수회계 분야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은 총 몇 개의 개정 과목으로? 3개의 개정 과목으로 이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최시원이 결혼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타이어 주식을 열심히 가지고 있었는데 물건 발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외부에서 사오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타이어라고 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한국 타이어 주식, 금호 타이어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때 조만간에 팔아치우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그렇죠. 투자 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당좌 자산에 속하는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의 진짜 이름은 채무증권이 되겠는데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나 공채를 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아 먹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는 건데요. 자, 만기 보유증권을 잡으려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여유자금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에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구분 가능, 불가능해요. 자, 이거 말고 자,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금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내려가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8올 테라는 목적으로 채권을 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잡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중에 세차익 목적도 아니고 이자 수익 목적도 아닌 상태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갈아타려고 사는 채권을 전환 사채라고 하고요. 역시나 주식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사는 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지하철 공채도 같이 사야 돼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서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반드시 사야 돼요. 자, 그렇게 사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사야 되는 채권 종류들을 주로 국공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첨가 취득 유가 증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일본식 용어다 보니까 요즘은 강제 취득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들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도 3개 개정 과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유동성 만기 보유증권은 뭐예요? 만기 보유증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받아먹기 귀찮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에서 당좌자산으로 바꿔 놓아 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양념 하나.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라는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샀는데 하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도가 난 주식이나 채권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에 넣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회사가 정상화 됐다고 합니다.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단기 매매 증권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채권을 샀는데 하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역시 부도가 난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데요. 자, 다행히도 회사가 정상화 됐다고 합니다.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이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단기 투자자산과 그와 관련된 투자자산 항목들 복습 끝. 특별할 거 없죠?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받으러 옴에 대한 예제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안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그렇게 부르고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되면 과세라고 했는데, 각각의 예외 항목이 5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불 근처도 안 갔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쌀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수돗물, 김, 김치 뭐 이런 종류들인데 예외가 존재했었죠.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생선회, 두 번째가 식당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세 번째가 생수 되시겠습니다.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술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수입산 애완동물, 그렇게 얘기 드렸었고, 포장김치가 빠졌구나. 4번째가 포장김치고, 그냥 김치는 면세인데 소용량 포장의 포장김치는 사치품으로 봐서 부가가치가 붙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수입산 애완동물이었었고요.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었죠. 가공을 한 건데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봐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여성용 위생처리용품인 생리대하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기저귀. 두 번째, 어른들은 쌀을 먹는데 애기들은 모유 내지는 분유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흰우유, 면세, 주의할 점은 조제 분유까지 면세입니다. 색깔이 하얘니까.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보일러, 유리창 이런 건 전부 다 과세 항목인데 그걸 모아서 집을 짓게 되면 면세로 바뀌게 돼요. 단 면적이 얼마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책이었죠? 종이는 과세입니다. A4 용지나 포장지 같은 거 과세인데 공책 같은 것도 과세인데 거기에 글씨를 인쇄해서 제본을 뜨게 되면 책이 되고 책은 면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부가 면세라고 했었죠? 콩 자체는 국산이 됐든 수입산이 됐든 면세라고 했는데 그걸 푹 삶으면 과세가 돼요. 그걸로 간장, 된장, 두유 이런 걸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두부만은 면세라고 분류가 된다고 했었었죠? 됐네. 자, 그러면서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으러물 구분하는 예제 문제를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회사가 컴퓨터 유통 대리점을 차려서 자 컴퓨터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매출금이에요? 미수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죠? 본업이 컴퓨터 유통업이고 본업을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기면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유통 대리점에서 정수기를 막 설치하려고 했던 정수기를 그때 머리 세 가닥 나고 눈도 땡그란 아가씨한테 팔았었어요.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면 컴퓨터 대리점에서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면 무슨 개정 과목을 사용하나요? 미수금 되겠습니다. 본업 이해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겼으니까. 물론 정수기 유통 대리점에서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면 뭐예요? 그때는 외상매출금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강아지도 외상으로 팔아봤었죠? 뭐예요? 미수금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으럼, 구분예제, 복습 끝.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나머지 개조 과목도 넘어갔는데 미수, 수익 5가지 업종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었고 12월 31일자에 우리 회사가 돈 받을 걸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선급금은 계약금을 우리가 땡겨서 지급한 걸 얘기하고 선급 비용은 자 녹아나가는 비용을 선 지급한 건데 보험료, 1년치 보험료를 미리 선급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녹아나가요. 아니면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기구독하는 책값을 미리 선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아나간다는 특징을 갖는다 했었었죠? 됐네. 특별히 살펴볼 비용은 없고 재고자산 넘어가서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고자산 특별한 완성 건물, 특별한 거 없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투자자산으로 넘어갔었는데 특별한 거 없었었고 유형자산 넘어가는데 유형자산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 저기 롯데월드 지금 짓고 있는 거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짓고 있는 중이니까 완성이 돼야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됐고 영업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었죠. 객관식 문제로 권리금 형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치킨칩을 차려가지고 닭 기억나시죠? 토실토실한 닭이었어. 닭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닭을 파는데 자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권리금이 5천만 원이 됐대요. 그렇게 권리금이 자체적으로 평가했었을 때 올라간 거를 자가창출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자가창출 영업권은 붕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조리독감이 돌아가지고 치킨집에 대한 권리금이 내가 주고 샀던 권리금보다 더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 영업권 손상차손이라고 부르는데 영업권 손상차손은 붕괴한다 안 한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영업권 손상차손이 원상 회복이 됐어요. 권리금이 원상복귀 됐어요. 권리금이 원상복귀 된 건 붕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었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기말에 권리금을 한 번씩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평가를 꼭 해달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중에서 소프트웨어. 자,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개발비라고 하는 자산 개정법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기계장치와 같이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제 펌웨어라고 부르는 종류들인데, 운영
체제라든지 펌웨어는 기계 안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심어놓고서 사용하는 종류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압력밥솥에 밥을 잘 짓도록 만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든지, 전자레인지에 보면 해동하실 때, 뭐 된장찌개 끓일 때, 뭐 만두 녹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이 붙어 있죠. 그 전자레인지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저기 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들이 되면 학생입니다 뜨죠. 그것도 펌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이대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삥 나는데, 청소년 거 들이대면 학생입니다 그러고 나오죠. 그런 거 종류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는 비품이나 기계장치에 묶어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개발비.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개정 과목인데, 세 가지 개정 과목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개발비, 경상개발비, 연구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구비하고 경상개발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쓸 게 없어요. 문제는 개발비인데, 자, 논리상 비용인데, 회계에서는 뭐로 잡으래요? 자산으로 잡아라 라고 돼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갔는데 특별할 건 없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주식 발행에 관련된 얘기 해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됐는데, 부채가 있었구나. 부채 쪽에 뭐 살펴볼 만한 개조 과목이 뭐 있었나요? 예수금 있었구나. 예수금 총 5가지 사유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떼서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내겠다고 월급에서 뛰어가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내겠다고 뛰어가고, 고용보험료 뛰어가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뛰고 나면 여러분들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한 건 예수금이라고 하는 개조법을 처리하면 되겠고, 건강보험료는 원래 6.12%인데 절반 회사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미리 떼서 보관하고 있으면 예수금, 회사가 그 액수만큼 절반 보조해 주면은 복리후생비. 다만 이 복리후생비가 제조경비에 속하느냐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느냐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필수로 나옵니다. 나중에 예제 문제 아마 내일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여러분이 젊었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나이 들어서 노후 대책용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 부담하는 거는 예수금이고, 회사에서 절반 보조해주면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가한대로 삥 뜯어간다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거 없겠고, 자, 자본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본.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 뭐 그런 케이스였었죠. 그래서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에서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액면 발행이 주식 발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현금 5천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 5천만 원을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을 한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그렇게 분계가 온다고 했는데,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가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는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자, 회사가 설립됐을 때 주식이 발행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액면 발행이지만 실제로는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설립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1000주씩 나눠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저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발행을 할 텐데, 그게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덤벼드는 바람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사를 설립할 때 5천만 원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주식 5천만 원짜리 인수해놨는데,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현금이 6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주식 겁대액에 써진 금액은 상법상 주주들한테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주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하고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면 나중에 되돌려주긴 되돌려줘야 되는데 주식 겁대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개조 과목 이름이
주식, 발행, 초과금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사람들한테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은 무액면주, 그러니까 주식에 발행될 때 껍데기에 회사 창립 초기 투자금으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안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도로 넘어가려고 지금 현재 무액면주와 액면주 제도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액면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무액면주로 바꿀 수 있어요. 신청을 내면. 다만 다시 원상복귀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액면주 제도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투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회사 상태가 안 좋다고 나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인발행이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인발행이 되면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은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이름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조심해야 될 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누구를 잡아먹는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에 대한 얘기까지 복습 끝.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교과서 예제 문제 실습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회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면서 계정 과목 입력하는 방법 총 4가지를 설명했었어요. F2키를 누르든가 F2 조회라는 그림 버튼을 누르든가,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코드란에 계정 과목 이름 2글자를 직접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하던가, 아니면은 계정 과목에 붙어 있는 코드 번호 3자리를 외워서 입력하면 된다고 했었었죠? 자, 그 부분에서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머나, 설명하다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2분 더 드릴게요. 쉬었다가, 어제 하다 만 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